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는가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좀 있으면은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퇴근 후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서 CPI를 보시면 9월달 CPI는 8.2%였고 10월 예측은 8.1%입니다.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해놓은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10월 CPI 예측치 보시면 10월 CPI 예측치 보시면 8.09%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예측치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월간 변화도 좀 봐야 되는데 10월 CPI가 0.4%에서 0.6%로 지금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0.4% 상승을 했고 지금 10월 달에는 0.6% 상승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국제 유가 상승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국제 유가가 조금 올랐거든요. 요거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0.6% 상승해서 0.5% 약간 상승 속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상승세가 줄어들었다고 이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공급 문제가 해결이 돼서 물가가 하락하면 정말 좋은 호재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바이든이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악수하고 야 앞으로 상생하자 뭐 이런 분위기로 돌아서면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든지, 거기다가 추가로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금상첨화겠죠. 다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물가가 진정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 공급이 해결이 돼서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가가 하락되면 이거는 진짜 악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악재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의 실적은 나빠집니다. 기업의 주가는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를 선반영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주가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더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배 레버리지 지금 롱에다가 포지션을 잡아놓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길 바라는 거는 지금 포지션과 지금 상황과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미국인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미국 개인 지출인데요. 개인 지출이 8월달, 9월달 0.6%씩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지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개인 소득 지표도 들고 왔습니다. 개인 소득 보시면 소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8월, 9월 이렇게 0.4%씩 꾸준히 지금 개인 소득이 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임금도 보시면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내 임금이 많고 월급이 많으면 돈을 더 많이 쓰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임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미국의 일자리 제공수예요. 조금 하락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지난달에 툭 하고 일자리 제공수가 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게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회복이 되지만 이전만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률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퇴직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퇴직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0년, 2021년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했고 퇴직을 눈앞에 둔 노동자들이 조기 퇴직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조기 은퇴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꾸준히 이민자 숫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이민 정책을 고수를 했기 때문이죠. 공화당은 반이민 정책을 쓰는 정당입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도 이 이민자 숫자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권자들은 현재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민 정책을 완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 이거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기업 4곳 중 한 곳이 상반기 채용 중단을 하거나 축소를 한다. 아마존, 애플 채용 중단, 모건 스탠리 감원한다. 글로벌 실적의 시대,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구조조정, 칼바람,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도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연준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금융 안정.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자,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를 잡습니다. 소비를 감소시켜서 물가를 잡을 거예요. 자, 고용 시장의 수요가 크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감소시켜서 기업의 생산력을 축소시키고 기업의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는 거고, 자산 가치 하락을 통해서 은퇴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주가에 안 좋은 영향만 미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러다가 뭔 일이 터지면 금리 인하하고 돈을 풀 겁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 자,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물가는 잡힐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올 거고, 물가가 잡히는 확실한 추세가 생기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그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구세주가 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CPI 말고도 또 다른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PCE라고 하는 물가지수인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이 PCE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님이 김작가 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셔서 실질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실질금리가 뭐냐면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가 실질금리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발생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 그 금액보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면 이자를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플러스여야 은행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겠죠. 그렇게 물가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했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실질금리는 얼마냐?
이번에 0.75%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4%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나우 거기 들어가서 PC를 확인해 봤더니 6%대예요. 그러면 현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라는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기준금리 6%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좀 들리고 있어요.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6%가 돼야 물가상승률 6%를 제했을 때 실질금리가 0%라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조금 더 하락할 거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금리 5에서 5.25%가 한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담으로 중간선거 연말 랠리 코인 시장에 지금 생긴 이슈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 상승 확률이 100%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단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상원, 하원 장악을 하더라도 반이민 정책을 쓰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고용시장이 안정이 될 이유도 없고, 공화당이 갑자기 이렇게 상하원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 문제인 거고, 갑자기 치솟던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반등이 나오면서 살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CPI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연달아서 연준 이사들의 기자회견들이 있어요. 이때 아마 시장이 다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 랠리가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은 연말에 이런 국경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땡스기빙이랑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말에 소비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연말에 소비를 늘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소비를 줄여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안 잡히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연말 랠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이 하락장이 더 길어지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지금 생겼는데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TX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슈가 생겼어요. 이 FTX에서 자체 코인을 만들었는데 FTT라는 자체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FTX 거래소 밑에 투자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의 보유 자산이 FTT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자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FTT를 매수해서 가격 방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그러니까 이 투자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FTT를 매수해서 FTT의 가격 방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라는 다른 거래소에서 이 투자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량 매도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 회사가 파산 위기, 그리고 따라서 FTX 이 거래소까지 파산 위기가 얘기가 나오면서 코인 뱅크런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큰 악재인데 이 영향이 주식시장에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하락장이 1년이나 지속되고 있는데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또 이 하락장이 끝이 나고 대세 상승장이 와서 웃는 날도 곧 오게 되겠죠. 제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